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론법규 33회 기출문제 강평이고요. 뭐 너무 늘어지게는 하지 말고 저기 딱 요점만 정리해서. 네, 마스크 내려도 될 것 같은데. 4명이 찍어도 마스크를 내려도 돼요? 네. 네. 턱에다 이렇게 걸쳐. 이론부터 간단하게 네,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무도 제가 잠깐 봤는데 실무도 문제가 약간 올드한가요? 약간 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아, 그렇군요. 올드하진 않아. 아, 그래요? 네. 이론은 좀 요즘 이제 기준과 관련 그 법령 체계에 있는 단어들을 안 쓴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뭐 이번에서 수익환원법을 소득접근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사이드라기보다는 그냥 좀 소위 말하는 좀 올드한 문제가 약간 그 비중이 높아졌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얘기였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준비를 거의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실무 기준에와 이제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해서 이제 바르는 게 거의 30점 이상의 배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 뭐 우리 스터디에서도 다뤘었던 문제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대응이 됐을 것 같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 있는 그 어떤 실무에서 이제 그 배웠었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점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 3번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답안들과 내용으로 구성된 답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3번은 이제 크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분별력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 4번도 이제 특수사항의 최유형이라는 이제 어떤 그 분야에서 가장 사이드에 있는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라는 이제 개념을 출제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몰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처음에 문제 받았을 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1번부터 보면 실무 기준사항이라는 이제 이 전제 문구를 굉장히 이제 최근 한 몇 년간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실무 기준상에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응을 못해서 상대적인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 기준하고 해설서의 내용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무 기준에 있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조금 외워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음 1번 뭐 개념, 종류, 뭐 가격 자료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암기해서 쓰셨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음 2번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라고 돼 있는데, 그 뭐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뭐 비용성, 뭐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발라서 쓰게 되면 조금 점수가 감점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대상 물건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조금 녹여서 써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방식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1대1 대응을 하시는 것도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뭐 수익하고 비용하고 어떤 뭐 관계에 있냐, 비용하고 시장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시장하고 수익하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중원보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입각해서 뭐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서의 뭐 상호 보완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이 이제 개별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원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의 적용상의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조금 그 삽입을 해서 그 기준에 따른 관계를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가장 이제 쓸 때 어려운 게 이게 가격의 삼면성 자체를 3방식의 성립 근거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 방식의 관계를 우리가
개념상으로 쓸 때 가장 쉬운 게 가격의 선면성, 네, 맞아요. 상간 조정의 원리. 네,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맞아요, 목차인데. 맞아요. 시상가격 조정에 있는 논리 자체를 그냥 그대로 끌고 들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립 근거를 이렇게 세 가지 삼면성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뒤에서 담기가 그렇죠. 부담스러운 그런 네. 것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어나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잘라서 쓰기는 편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죠. 상대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내용을 또 쓰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구성하기 나름인 것 같고 음. 그 요새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이론에서 먼저 현업의 장점이 나오고 실무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보면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먼저 실무에서 먼저 나오고 왜냐면 이게 상표권도 제가 한번 내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표권 보고 이렇게 일반론을 쓰기가 사실 왜냐면은 그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수익원업법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실무 문제로 거꾸로 역산해서 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도 쓰는 이제 내용.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지적 대상권이나 특허권, 뭐 상표권 평가 이런 것들의 우리 실무적인 평가의 어떤 그 역사적 관행,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실무 기준에서 이렇게 뭐 실시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 상표권 같은 평가를 했을 때 실시료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다 평가해놓고 걔들을 판관비 비율 이런 것도 해서 나눠서 평가를 했었고 이제 그것들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실시료율들이 생긴 거지. 그렇죠. 네. 평가의 결과를 담아서 이제 그렇게 거래했고 이제 네. 또 역으로 그런 사례들이 포착돼서 네. 걔들을 네. 이제 지금 실시료율을 해서 이제 네. 기준에 담으면서 이제 네. 일반적으로 반영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실무가 좀 선행했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예전에는 거의 법인의 초반에 들어갔을 때 상표권을 했었는데 그때는 보면 무형자산 구해놓고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배분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어권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기여도에 의해서 이제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네. 문제라면 문제라서 네. 오히려 정치하게 뭐 로열티 면제법이라든가 맞아. 뭐 이런 내용들이 맞아. 조금 실무 기준에는 좀 내용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실무 기준은 이쪽 뭐 지식재산권이나 영어권이나 기업가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약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정의 자체를 어떻게 본다에 따라서 그 전제에 의해서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쪽 흐름으로만 이제 개념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뒤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규정들의 문제점을 찾자면은 엄청나게 많지. 네. 사실 순환 논리에 빠지는 논리들도 있고 그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무계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처럼 기물 복귀 가치에 이걸 다 가져와가지고 네, 맞아요.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 연수가 있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순수한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게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섞여있지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독단적인 독립된 권리로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어떤 그 프레임을 떠나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의 논리로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평가보다 더 자의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래사례법 이런 거 쓰면은 네. 실무적으로 좀 힘든데 네. 이론이니까 내용들은 다 써줘야 네, 이럴 맞아요. 수는 있다. 맞아요. 이러면서. 물음 3번은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 평가 방법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배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20점 굉장히 이제 고배점을 줬어요. 그 고배점을 주는 이유는 실무 기준에도 이제 수익환원법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뭐 거래사례법도 두 가지, 원가법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목차를 잘라갖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식의 소설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인데 이 유의사항은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판단하고 적용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 판단 여지, 뭐 주관성 개입이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뭐 실시료를 산정할 때 표준적이고 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뭐 형성되는 실시료를 적용하면 유의해야 된다. 뒤에 그냥 유의해야 된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 뭐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수로만 맞춰주면 충분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크게 점수가 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이제 소득접근법에서 자본환원율 결정하는 방법인데 뭐 그 수익환원법이라는 표현 안 쓰고 소득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벌써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자본환원 이론의 구조 이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본환원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점, 100점으로 2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결합법하고 에루드법을 이제 묶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결합법 중에 그 중에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개량한 방법이 에루드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전제들과 가정을 조금 더 많이 보완해서 나온 방법이 에루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묶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루드법을 이제 비교 설명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히 접근하면 투자결합법 두 개이기 때문에 물투와 에루드법의 비교, 뭐 금투와 에루드법의 비교라는 목차 구성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투하고 에루드법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각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투자자가 부동산 이제 매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자본조달의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할 때 에루드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의 측면에서 비교를 그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비교를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뭐 보유 기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치 증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분 수익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저당 활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쓰면 배점은 이것도 고배점이죠. 지금 20점이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목차가 4개에서 5개 정도는 나와야 조금 그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 구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나왔어야 될 문제가 예전 실무에 나왔어야 될 문제가 무릎 2번에 나왔죠. 이제 뭐 자본환원율 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2계수나 K계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환원율을 적용한다. 혹은 요즘 이제 시대상과 맞춰서 이제 살펴보면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도 자본환원율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충분한 서술이 될 거고요. AI에서는 일대로 소득 모델, 재산 모델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쓸 필요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인 거예요. 일드 레이트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실무에서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 앞으로 실무에서 안 하고 이론에서 해줘야 그래야 실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너무 실무를 어려워하니까. 근데 나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보면 에루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 분해법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 ATCF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마 그런 공부. 난 진짜 그 말 하고 싶어.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소득접근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 자체가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소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 강사 입장에서는 문제 자체가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환원율 결정 모형 시도 추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사실은 실무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버릴 건 없는데 이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은 에루드법을 왜? 아니 그건 맞는데 내 말은 그러니까 수험생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올해 시험 본 사람들 말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보면은 실무를 2차 공부를 1차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야 내 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이게 실무에서도 나왔었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환원율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들은 각종 환원율이 가지고 있는 전제나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자기 걸 만들어야지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 단순히 뭐 객관식처럼 이거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서는 쓸 수 없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지금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을 대하는 거에 대한 좀 난 개인적으로 불만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불만이 많아. 나 좀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 DCF 법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 사실. 그럼 뭘 쓸 건데? 그렇지. 뭐 NOI 기준으로 현업에서 NOI 기준으로 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2차 시험은 방어하는 시험이지 공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맨날 방어를 안 하고 공격적으로 다 빼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책임이 조금 있기는 해요. 난 이론에서는 솔직히 에루드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한테 뭐라 그러는 게 되니까. 왜냐하면은
삭제. 우리 이론에서 보면은 계속 이론에서 전제 문구가 실무 기준상이라는 전제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실무 기준상의 체계에서는 애로수법은 아예 없으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이거 중요했었던 거야. 실제로 유도도 하지. 우리가 공부했을 타임오버로. 때는 그때 막 AI 기준들을 처음 공부하고 미국식 뭐 안정권 교수님 책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되게 열심히 암기하는 뭐 어떤 파트였긴 했지. 대신에 그때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이나 기업가치 평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성이 한데 떨어지고 개념적 체계가 정립 안 됐을 거야. 왜냐면 평가 방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시중에. 그때는 지식재산권인지 지적재산권인지 무형자산인지 기술인지도 분간이 안 됐었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 있을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거를 물어보기 시작한 지가 한 게 19회부터 이론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이나 뭐 이런 쪽을 주식가치 통해서 물어보긴 했었지. 맞아요. 올드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문제는 약간 느낌이 굉장히 라떼는으로 돌아가는 문제긴 했어 사실. 굉장히 근데 이게 1, 2번 이론 1, 2번의 특징을 내가 보면 물론 이제 이론에서 강론 위주로만 출제되는 게 한데 오히려 실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무 시험 잘 공부보다는 이론은 잘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문제긴 했어. 이번 그 소득접근법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무 시험에서는 여전히 소득접근법을 쓰는 문제들이 빈출됐지. 인컴 어프로치 막 이래가지고 마켓 어프로치. 맞아,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설마 물론 이에 더 점입 가격이죠. 뭐 제2계수 K계수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는 네. 내용도 네. 사실은 아니 뭐 근데 안정화라는 게 이제 소득에 대한 안정화하고 가치 변동에 대한 안정화 이게 문제인데 뭐 굳이 K계수, J계수 꼭 쓰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접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유기언어 써도 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3, 4번은 뭐 차치하고 1, 2번을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실무하고 공통된 상황인데 변별력이 어떻게 생기지? 아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강론을 입히더라도 내부적으로 물어보는 건 총론이 많았거든. 강론처럼 보이더라도 안에 물어보는 거는 총론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이론 시험의 트렌드였는데 올해는 보면 강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론인데 내용 자체가 총론적인 마인드나 종합적인 그러니까. 내 말이. 로직이나 그런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채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그래서 문제 1번 물음 1에서 이거 진짜 상표권이랑 뭐다 저작권이랑 뭐다 특허권이랑 뭐다 이런 거 쓰는 거거든. 이거 만약에 안 외웠으면 하나로 빼먹으면 그럼 이렇게 만약에 안 외워 가격 자료까지 지금 다 나왔잖아.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잖아. 근데 암기를 만약에 못 해갖고 이 소물음 1번을 못 썼으면 여기서 내가 보기에 한 4, 5점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10점이나 몇 점을 줘서. 근데 10점인데 보통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10점이면 10점 다 안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 다 쓰면 10점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챌린지를 할 수가 없네. 난 기억이 나는 게 저특실 의상. 이거 이렇게 걔가 해놔서 예전에. 저특실 의상. 요거? 근데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이거 특실 이렇게 얘기하지. 특실 의상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똑같은데? 저특실 의상. 순서가 달라. 특허권 실은 뭐가 앞에 나오느냐. 아하. 그래서 이게 참 좀 걱정이 많이 돼. 그러니까 GTC 건 자체는 사실 개념적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 이런 배탈성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평가 대상의 특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개념적인 부분이잖아. 무형자산의 식별 요건이라든지 식별 요건.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준비했을까 싶어서 나는 그게 좀 더 걱정이야. 모르겠어요. 뭐 수험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스터디 할 때 그 강론에서 지식재산권, 영업권, 기업가치, 비상장 주식평가 이 네 가지는 가격 자료랑 수집 및 확인 사항 다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 네 개는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자주 냈지 않았냐? 다 냈어. 1번 문제 거의 흡사해요, 지금. 명강사야.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2번 때문에 2번은 실무로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행이고. 오케이. 문제 3번은
왠지 문제 3번은 출제하고 우리 되게 잘 냈지 않냐? 막 이랬을 것 같아. 어. 분명히 야 창의적이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이게 그랬을 이제 것 같아. 준사령 문제잖아. 아, 이게 이런 거를 내시다니. 어려워. 이 준사령 문제인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좀 유들유들하게 해석하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한 번 이제 관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물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 자료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3번도 나는 변별력이 없어 보여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답안이 네, 나올 맞아요,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다양한 답안이 나올 네.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쨌든 답안을 쓰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이제 실무하고 이론하고의 큰 차이점인데 실무에서는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요 전제 또는 요 지시사항으로 가게끔 하는데 이론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렴풋한 이런 것들을 내가 임의로 전제를 달고 케이스 자체의 어떤 내용 자체를 한정시킨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케이스를 해석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쓰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난 이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쪽에 꽂혀서 그쪽만 파기가 좀 그쪽만 파면 좀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이제 이 케이스를 봤더니 단순히 이제 주차장 공간 확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용적률이나 인근의 어떤 변화 과정, 인근 지역에 세태하면서 이제 새로운 용도로 이제 전환 과정에 있는 이런 맞아요. 지역적 측면에서 접근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맞아요. 쓰기가 게다가 지금 용적률 110%로 건축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건부광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부광가가 발생하지 않는 중도적 이용이 할당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근의 몇 %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소규모 사무실이라는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탁 찍어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한정해서 쓰면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답안이 좀 획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답안이 좀 입체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딱 문제를 읽었을 때는 들어오는 게 용적률만 들어왔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거랑 비슷하게 내가 반대의 경우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서 이건 용적률의 격차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에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종 일반적의 일반적인 건폐율 용적률을 줬어. 허용률을 줘서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왜냐면은 내가 실무 문제로 냈던 거는 그건 아니었거든. 그냥 주변이 아예 비적법적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거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보니까 지금 명근이가 쓴 답안이 어찌 보면 최선일지 않을까. 그냥 좀 다양하게 뭉뚱그려서 좀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않을까. 뭐 시장 자료도 이거를 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특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적률까지 끌고 들어와서 쓴다면 막 대상 비교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마켓 자체를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걸 한정해서 써버리면 10점 어떻게 채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논리 자체가 그 안에서 정확히 배치되는 부분만 없으면은 그렇게 큰 감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요. 다 논리적으로 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또 모르죠. 왜냐면 이거를 내신 분이 나는 무조건 이런 의도를 갖고 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가 안 나오면 좀 감점을 주겠다라고 채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문제 4번은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개념은 실무 기준으로 따지면은 규모가 과대한 토지. 규모가 과대한 토지에서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는 이제 그 남는 공지 부분을 별도의 최유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이제 나누는 개념인데 개념만 그렇게 이제 먼저 써주시고 판정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그 접근이 굉장히 쉬운 목차는 나눠서 초과 토지 판정시 유의사항, 잉여 토지 판정시 유의사항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이제 힘을 주자면 판정시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그 토지 자체가 얘가 초과 토지인지 잉여 토지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무 기준 토지의 그 규모가 과대 과소한 토지 있잖아 평가가. 네. 거기에서 이제 과대한 토지에 들어가는 이론적인 부분인 거고. 광평수. 네. 광평에 네. 대한 거지. 네. 근데 원래 이제 그것도 원래 쓰면 안 되는 얘기인데 광평수라는 토지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야기. 네. 왜냐면 광평이 광활한 평수의 토지가 광평수 토지인데 우리 평이라는 개념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강 제곱미터 토지. 네. 광규모 토지. 그 실무 기준에서 규모가 과대 과소한 토지라고 네, 이야기하고. 토지 중에. 네. 그 부분을 내가 이거 대가리 생각났어. 음. 독분사. 잉여 토지는 독분사였던 것 같아. 독립적 분리 사용해서 초과 토지는 아직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옛날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옛날 공부할 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해서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1번이 40점짜리인데 조금은 이제 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하는 방향성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에로드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론에서 또 이제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론 시험 자체가 이게? 네, 쉽지는 않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잘 쓰기는 어렵지만 웬만큼 쓸 수 있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어렵잖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등락이 너무 커. 네. 변별력. 네. 실무 이번 시험의 화두는 변별력인가? 그렇죠. 내 생각이. 그래서 왜냐면 지금 실무도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채점을 실무는요, 솔직히 조금 저는 실무 문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문제가 4점짜리가 있어, 6점짜리가 있어, 8점. 8점짜리가 있어,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로 딱딱 단가 딱 해놓고 단가 틀리면 점수 안 주겠다라는 그런 채점을 해서 완전히 그냥 너 이거 맞았으니까 몇 점, 너 이거 맞았으니까 몇 점, 그래서 합산 그런 채점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건 사람들 그렇지. 가슴 찢었죠. 괜찮아요. 잘보도 다지. 저는 이제 실물을 보면서 목표 찍고 있네. 오삽제 보면 진짜? 아까 욕하는 거 다 들어갔어. 오늘은 삭제 안 돼. 오늘은 삭제 안 될 거야. 그래. 근데 어쨌든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맞아. 아까도 사실 농담하고 4, 6, 8 뭐 이런 점수가 처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 아 그래요? 최근에 몇 번 했어. 근데 그거 맞긴 맞아. 단가를 볼 것 같긴 해요. 그 얘기를 했어 우리도. 아휴, 그래서 예시답안하고 다른 방향성이라고 해서 좀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는 무조건 예시답안의 방향성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다른 방향성을 써놓고 나서 예시답안과의 방향성이 다른 걸로 인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맞다라는 거를 걸러낼 시간조차도 솔직히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저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예시답안처럼 쓰면 합격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냥 예시답안을 무조건 따라가자.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편하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약간 좀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는 예시답안과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올해 문제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시답안은 진짜 정말 그야말로 예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남은 기간을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난 정답이